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한 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미술은 따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또 수행평가 관련된 걸 하자니 수행평가는 거의 다 진행을 했고, 그리고 3D 펜 마지막에 남은 것도 설명은 다 드려가지고 추가로 뭐 어떤 개념 설명이나 그 제작 기법 같은 거를 알려주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냥 미술사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서양 미술사를 할까 한국 미술사를 할까 고민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혹시 수능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는 일단 필수로 다 봐야 되니까 한국 미술사에 관련된, 또 그 중에서도 2시간 동안 진도 나가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파트가 이제 그 석탑 파트가 있어요. 탑. 그래서 삼국시대 탑부터 이제 조선시대는 뭐 이렇게 크게 볼 건 없고 고려시대까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시간 동안은 이제 삼국시대의 그 탑 형식, 탑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전에 이용준의 한국미술사라고 그 서적이 있는데, 그 서적을 제가 보고 조금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파일은 따로 제가 또 PDF로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은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거를 같이 따라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탑 형식이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탑이 만들어져 있는 그 형식 3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그 탑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등장했던 그 뭐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 순으로 탑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 탑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필기를 하면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탑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탑이 있고요. 목탑, 그리고 석탑이 있고, 그리고 전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목탑은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든 것이고요. 나무로 만든 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탑은 그럼 돌이겠죠? 돌. 이제 뭐 석재라고 하죠. 그리고 전탑은 이제 이게 벽돌을 구운 것을 다 전탑이라고 얘기합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을 이제 구워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워서. 네, 흙을 구워서 만드는 게 다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도자기는 아니지만 도자기랑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붉은색 벽돌 있죠? 혹은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벽돌에 해당합니다. 물론 시멘트는 구워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경환시킨 어떤 다른 재료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다 벽돌, 어떤 특정한 일정한 규격 사이즈로 찍혀서 나온 것들을 다 벽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브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레고도 레고 같은 그 장난감도 이런 브릭, 벽돌들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러의 개념과도 좀 비슷한데 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무튼 이제 탑에는 크게 이제 목탑과 석탑과 전탑 이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석탑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는 돌이 있죠. 그게 무슨 돌이죠? 자, 화강암이 있죠. 화강암. 다른 돌보다 화강암. 그래서 이 화강암을 가지고 만든 석탑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목탑형, 석탑,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그 재료는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탑처럼 어떤 이 기둥을 세우고 위에 이제 들보를 올리는 어떤 이런 그 목조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그 재료는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외에도 이제 뭐 전탑형 석탑도 있고요. 전탑형 석탑. 자, 이것들도 다 뭐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벽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뭘로 만들어져 있다? 석탑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냥 순수한 목탑이 존재하긴 하지만 목탑은 어때요? 나무는 불에 약하죠. 그래서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목탑은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탑들이 변해왔는지, 그리고 고구려랑 백제랑 신라는 어떤 식의 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이제 뭐 6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삼국,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 신라는 이제 고분 미술, 특히나 이제 백제와 신라는 고분 미술이라고 해서 고분은 이제 뭐냐면 무덤을 얘기를 해요. 고분은 이제 무덤인데, 자, 이 무덤 미술을 쏟던 열정을 이제 불교 미술을 위해서 바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경주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 무덤이 있고 거기서 발굴된 유적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유물들을 이제 우리가 박물관에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매장 풍습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말로 가면서 이제 통일신라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이제 전래를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어떤 무덤을 통해서 이 껴먹거리라고 하죠. 껴먹거리. 이런 부장품들을 이제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무덤도 이제 많이 축소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만들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불교를 믿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재래적인 그런 의미들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수양을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어떤 그 천국과 비슷한 열반의 세계로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무덤과 같은 이 허례허식에 이게 좀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분 미술에 쏟던 어떤 이런 열정을 다른 쪽으로 이제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탑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리장엄구라고 하는 이제 껴묵거리의 다른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불탑에 봉헌하기 위한 그 봉헌물을 이제 사리장엄구라고 얘기합니다. 사리장엄구. 이거는 이제 탑 같은 데에 여러분들 그 혹시 탑에다가 사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다비는 이제 부처님을 화장하는 걸 가지고 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부처님을 화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비를 거쳐서 나온 그 구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신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신살이를 나누어 가져서 최초에는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죠. 석가모니를 이제 답이 화장을 해서 나온 이 진신사리들을 여러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제 탑에다가 하나씩 이제 안에 넣어놓고 탑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리는 거예요, 부처님을. 근데 이 진신사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개수가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만 몇 개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 개수만큼 개수 이상 만약에 탑을 짓게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진신사리가 없으니까 탑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불교는 이제 뭐 이슬람 지금 터키 지역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쪽에서부터 탑을 계속 지어왔으니까 중국으로 또 넘어오면서 많은 탑을 짓다 보니까 이 진신사리가 이제 없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또 똑같이 불교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탑에 봉헌할 사리들이 없으니까 이제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도 이제 열심히 그 공양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답이 화장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 사리들이 출토가 됩니다. 구슬 같은 이런 어떤 형태가. 그럼 이제 그것들을 봉헌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사리장엄구라고 해서 사리 대신에 어떤 이 탑을 세울 때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뭐 철주봉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안에 집어넣는다던가 혹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어떤 공예품들을 같이 집어넣음으로써 좀 정성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리정원과 같은 것들로 이제 이 고분 미술에 쏟던 열정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이제 불교 미술이 좀 발달을 하게 되고 고분 미술, 그러니까 순수 공예 같은 경우는 조금 쇠퇴하게 됩니다. 근데 쇠퇴했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퇴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지만 유물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 무덤에다 그런 것들을 많이 묻던 그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분 대신 이제 장엄한 가람, 이제 가람은 이제 불교의 그 사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찰을 건설을 하고 이제 금관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매장품 대신에 아름다운 사리함을 만들어서 지하 무덤에 지상의 사찰로 지하 무덤에서 지상의 사찰, 그러니까 그 사찰에다 이런 것들을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양하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계속 불교 미술이 발전하게 되었다. 네, 뭐 이 미술사학자 얘기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제 고대 국가의 왕들이 종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는 어떤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어떤 자기들의 권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도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매스컴이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인터넷 기사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겠죠. 뭐 텔레비전 뭐 이런 대중에게 이제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전 자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런 게 TV나 라디오나 뭐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념을 얘기하기에는 부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적으로서 종교를 이제 그런 매스컴의 어떤 역할로서 이제 왕이었던 그 사상 체계를 확립하는데 혹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신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설명을 안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부분 있죠. 12분이 됐네요 벌써.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불교는 이제 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윤회라는 간명한 논리로 설명했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 불교는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생에 사는 것들은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시대 때는 뭐 지금도 사실 계급은 없지만 그 자본에 의해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고대에는 이제 왕이라는 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귀족 그 밑에 이제 양반이라고 하는 뭐 양반이 이제 뭐 귀족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시민이 있고 또 이것보다 더 낮은 천민이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어떤 계급 체계가 있는데 그럼 천민 입장에서 맨날 나는 이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회에 불합리성을 느끼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이 윤회사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불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날에 좀 힘들고 궁핍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의 현생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생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너는 비록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네가 노력해가지고 이번 생에 있는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과오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네가 다음 생에는 윤회사상이라고 그랬죠. 윤회는 이제 죽어서도 다시 어떤 무언가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이 삶은 순환한다. 그러니까 뭐 지옥이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계속 죽었다가 다른 어떤 무언가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가 이제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나기 위해선 현생의 업을 잘 제거를 하고 다음 생에는 이제 이번에 착하게 많이 살면 다음 생에 이제 왕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민들이나 노비들에게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교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종교를 믿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그 원리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윤회 사상은 아니고 이제 이번 세상에 네가 착하게 잘 지내면 다음 그 사후에 이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가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네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교황들의 부패라든지 왕의 부패들은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연옥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어. 연옥은 이제 지옥을 가게 어떤 그 중간 단계를 이제 연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그 연옥 개념은 없었는데 이제 중세 르네상스 시대 때 원래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옥으로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가혹하잖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지주들은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해가지고 어떤 성당에 이렇게 공헌을 많이 하게 되면 지옥은 가지 않고 연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게 지금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교를 더욱더 절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넘어갈게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기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유학은 이제 좀 실용적인 학문인데 실용적인 학문이어서 죽음이나 있던 이런 사후세계 같은 초현실적인 그런 현상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 우리가 어떻게 돼? 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기반을 줬던 게 이제 불교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유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성행을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 간단한 개념이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진신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투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타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언어가 어디서 왔냐면 처음에는 이제 스투파라고 하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헌한 진짜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탑, 오늘날에 보면은 뭐 정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스투파에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파를 줄여 탑이 됐다. 그래서 따라서 탑은 절대자의 분신을 모시는 것으로 가람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 가람은 이제 아까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찰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진신사리를 모시지 않으니까 그 어떤 그 대상을 이제 불상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이미지가 대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존불이라고 하는 그 어떤 불상들이 좀 더 가치롭게 여겨졌지만 원래 이제 태초에는 그 무불상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상이 없었던 그 시기, 그때는 어떤 이미지 숭상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그 사리, 그러니까 유골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골을 모신 그 타파를 이제 공양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개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부처님의 어떤 그 사상이나 우상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영향을 받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 이제 헬레니즘 시기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이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불상의 그 이미지화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불상 시대에서 이제 유불상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불상에서 이제 유불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탑은 이제 조금 위축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상이 곧 부처가 되는 이 상황에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진사리는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리의 대용품으로 부석이나 작은 불상, 불경을 모시게 되었다. 이때부터 탑은 절대자의 분신처가 아니라 사찰의 상징적 건축물 의미로 변화해야 했다. 그래서 스투파에서 뭐 파고다로 변한 것, 뭐 이거는 몰라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학자 중에 이제 고유삽이라는 분이 이게 당탑 가치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탑의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진신사를 모시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탑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는 탑은 절대자의 분신이 아니라 사찰이 좀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탑의 가치가 이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탑의 가치가 전환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처님 그 자체를 탑이 의미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서 이제 다른 그 진실사리의 대용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탑의 가치가 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좀 낮아지게 됐다. 조금 부처님과 동급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가람 배치를 이제 보자면 이제 가람 배치라고 하는 거는 사찰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고구려는 이제 탑이 한 개고 금당이 3개예요. 자, 그리고 백제는 탑이 1개, 그리고 탑도 금당도 1개입니다. 금당도 1개. 자, 신라는 몇 개일까요? 자, 신라도 탑이 1개고 금당이 3개입니다. 자, 근데 고구려랑 신라랑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고구려는 이제 회탑식이라고 해서 그 본당이 있는 위치가 예를 들면 이제 탑이 여기 있으면 탑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다 새로 그리죠. 자, 탑이 여기 있고 이 옆에 금당이 2개가 있습니다. 요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자, 요 형식을 가지고 있는 1탑 3금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고구려고, 신라는 이제 아래에 탑이 있고 위에 이제 금당이 3개가 있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병렬식 구조다. 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람의 어떤 배치도를 보고 이게 신라 그 가람 배치인지 혹은 이제 고구려 가람 배치인지 백제 가람 배치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백제는 뭐예요? 당연히 탑이 여기 하나가 있고 이 위에 이제 금당이 있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를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는 8강 목탑을 기준으로 이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8강 목탑, 이건 이제 중국의 북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크잖아요. 땅이 크니까 간단하게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고 중국에 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도 중국도 이제 남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조가 있고 이쪽이 이제 남조가 있겠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조는 이제 해상무역을 통해서 백제에 영향을 주고, 이제 북조는 이제 바로 고구려가 여기였으니까 고구려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탑, 불상, 또 아까 얘기했던 고분 형식, 그러니까 묘지들, 고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돼요. 자, 남조도 똑같이 그런 것들 다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부드럽고 이제 북쪽은 약간 호방하다, 그러니까 좀 거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거칠고 좀 이렇게 크고, 큰 거는 빼죠. 큰 거는 좀 아니고 거칠고 좀 호방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이제 남방은 좀 부드럽고 좀 유연하다. 뭐 여기 이제 좀 거칠고 이제 좀 남성답다라고 생각하면 남성답다. 여기는 조금 여성답다. 그럼 신라는 뭐예요? 신라는 여기 있었으니까. 신라는 뭐 가연 여기 있었죠. 근데 아무튼 얘네들의 어떤 그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요. 가해 같은 경우는. 그럼 신라는 그 외와 북조와 남조 이 다양한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그 창의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지역적인 특징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는 것처럼 팔각 그 목탑을 기준으로 남쪽에 이제 뭐 중문이 있다. 뭐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몰라도 남쪽에 중문, 이게 중문인데 이건 다 똑같은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문 그리고 북쪽엔 중금당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 금당이 있고 이제 위에도 금당이 있죠. 그래서 1탑 3 금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탑 좌우에 바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두르고 있다라고 해서 회탑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백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탑 1금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탑이 있고 바로 그 뒤에 금당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드러나나? 수정은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위쪽에 이제 강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 쉬고 어떤 그 설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당에는 이제 불상이 보통 모셔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회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쫙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중문부터 강당까지 이렇게 굳이 여기를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을 이제 회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로 가게 되면 이제 보세요. 자, 탑이 있고 금당이 있고 뒤에 건물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다 금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탑 3금당인데 이게 잘 보이나? 포인터가 이제 보이나요? 이 동그란 게? 예. 보세요. 그래서 자, 금당이 이제 3개가 있고 위에 탑이 있는데 이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병렬식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회탑식 얘기가 나오죠. 위에 보면은. 자, 그래서 중문이 있고 목탑이 있고 금당 3개가 있는 이런 형태들. 이런 게 이제 신라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탑식으로 고구려는 1탑 3금당인데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탑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지에 이제 이 회탑식 양식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백제인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전파를 했는데 왜 백제는 1탑 1금당식인데 왜 회탑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고구려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백제가 그거를 전파했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자료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탑에 팔각 목조 건축도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백제인들이 갔지만 이제 뭐 고구려의 가람 특징을 조금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북조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유명한 고구려는 이제 탑은 아직 남아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정릉사지 터에 이제 1탑 3금당에 이제 회탑식 형식의 어떤 그 자리라고 해야겠죠. 그 사찰이 있었던 자리의 유적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탑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요. 자, 이제 백제가 좀 중요한 이유는 백제가 이제 석탑의 기원이기 때문이에요. 기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보다는. 그리고 남아있는 탑들도 다른 그 나라의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봤자 몇 개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웅긴 배때시대요. 뭐 이건 이제 뭐 그런 다른 얘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탑 1금담에 가람 배치가 있고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위에서 이제 고구려랑 전투를 하면서 수도가 이제 계속 밑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뭐 그런 과정을 이제 그냥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볼 필요는 없고, 몇 분이 됐지? 27분? 한 40분 정도만 어떻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도 삼국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거를 조금 줄이더라도 또 50분은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여기부터 보죠. 그냥 미륵사. 미륵사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지는 이제 뭐 그 아까부터 얘기했다시피 그 탑 그 뭐야 금당이나 이런 건 남아 있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그 흔적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사에 어떤 땅만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미륵사지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석탑은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목탑, 점탑, 그리고 석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석탑은 이제 목조형 석탑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나무로 짓는 그 탑처럼 지었지만 재료를 뭘 썼다? 돌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이.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또 삼원가람이라는 게 또 얘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아까 백제는 뭐라 그랬죠? 백제의 가람 배치는 뭐라 그랬어요? 네, 가람 배치는 1탑 1금당이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여기에 갑자기 웬 3원 가람이 나오냐? 자, 3원 가람은 이 1탑 1금당을 3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 짓고 금당 짓고 탑 짓고 금당 짓고 탑 짓고 금당 짓고 이렇게 3개를 지어서 요거를 하나의 사찰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든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규모가 커지겠죠, 당연히. 네. 1탑 3금당인데 커졌으니까. 지금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그 복원도입니다. 미륵사지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자, 그래서 탑이 있고 뒤에 금당이 있고 여기도 금당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강당이 있는 이런 형태. 여기는 이제 다 회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 중문 혹은 이제 남문. 여기 중문이 있고 또 여기 문이 하나 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남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문이 있고 탑이 있고 그리고 강당이 있는 이 1탑 1금당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게 3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3원가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튼 남아있는 거는 이 서탑과 동탑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탑은 여기 우측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다 부서져 있죠. 지금은 이걸 다 원래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이 와가지고 복원한다고 시멘트를 이렇게 다 발라놨어요. 물론 이제 시멘트를 발라놓음으로 인해서 좀 덜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뭐 나름의 최첨단 재료를 써서 뭐 이렇게 복원을 해줬다고 그러고 했는데 제대로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최근에 20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탑에 있는 그 시멘트들을 다 이제 뜯어내가지고 이제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 돌로 채우고요. 이걸 아예 이제 원형으로 복구한 건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부서진 상태에서 가장 아름답게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밀로의 비너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모트라케 니케라는 작품이 있는데 잠깐 사진 볼까요?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 작품들도 다 보면은 팔이 잘려있고 뭐 얼굴이나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불완전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유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원래 원본은 그게 아니었어요. 원본은 되게 깔끔하고 팔다리도 다 있고 그런 완전한 형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부서져 있지만 거기서도 어떤 아름다운 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복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루브르에서도 그런 것들은 다 일부러 복원을 할 수는 있지만 복원하지 않는 게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미륵사지 석탑도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동탑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복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이 있나? 사진이 없네요. 예쁘게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복원을 잘못했다라고 조금 말이 많죠. 그래서 3원가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래사지 석탑에 가람 배치고 탑 1금당에 가람 배치지만 이제 3가지를 줬다 해서 3원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재료가 삭제이지만 구조 자체는 목조 건축 양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조 건축의 양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냐라고 나오면서 그때 보면 이제 미늘림이랑 베일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둥이 있고 여기 어떤 그 구조물들 올라가가지고 기단이 있고 여기에 뭐 들보라고 하는 상인방 렌틸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해서 건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기둥이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늘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가 더 두꺼운 기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역미늘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기둥이. 자, 이거는 이제 통주식이라고 해서 주는 이제 기둥 주자를 얘기합니다. 일자로 되어 있다. 통주인 기둥이다. 일자 기둥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있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베힐림입니다. 베힐림. 영어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엔타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 건축 중에서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이제 가장 그 엔타시스를 잘 구현한 그
고대 유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배를 이렇게 약간 흘린 겁니다. 이렇게 배 부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얇은 기둥을 멀리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시각적 착시 효과 때문에 빛이 이렇게 직진하면서 오다가 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빛의 산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둥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일자지만 멀리서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빛이 오다가 계속 산란되면서, 혹은 이제 뭐 반사되면서 그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불안정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요 배울림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뭐 엔타시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유행했던 것은 이제 좀 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가 살짝 좀 더 볼록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통주식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럼 미넬림은 말 그대로 아래쪽이 더 굵어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미륵사지 석탑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살짝 아래가 조금 더 큰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이 사진이 작아가지고 잘은 안 느껴지지만, 지금 보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밑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미넬림 형식이다. 근데 이런 기둥들이 다 어디에서 왔다? 목조 건축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미넬림 훈식은 이제 그 크노서스 궁이라고 하는 그 미노스 문명의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기둥인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미넬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기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뭐 그리스에서는 뭐 카리아티드 양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 여신의 조각을 이제 기둥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신 쓰는 그런 양식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사진도 보여주면 좋은데,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많이 진 않겠지만 그래서 자, 미륵사의 석탑은 구조는 목조 건축 양식이지만 재료는 돌을 썼다. 그래서 석탑의 시완 양식이다. 그러니까 석탑은 석탑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나 이건 석탑으로 만들 거야 하고 만든 게 아니라 목탑으로 만들어야 됐지만, 재료를 목탑은 너무 잘 타니까 돌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림사지 석탑은 이제부터는 난 그 목조탑 아닌데, 목조탑 형식이 아니고 석탑의 형식, 난 돌탑이야 이제부터 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정림사지 석탑입니다. 근데 이제 가문사 3층 석탑은 이제 나중에 석탑 양식을 좀 이루게 되는 통일시대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진은 없을 거예요. 네,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 친구는 보다 목조 형식이지만 석탑이다. 목조를 기원했지만 석탑이고 삼원가람이다. 근데 이 뒤에 가서 이제 정림사지 석탑도 정림사지 5층 석탑도 이건 이제 백제 똑같은 석탑인데, 이거는 석탑 양식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석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림사 5층 석탑, 미륵사 석탑에서 시작된 백제 석탑은 정림사 5층 석탑에 이르러서 이제 비로소 석탑 이제 양식이 4개 중 오타가 있네요. 양식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좁고 낮은 기단 위에 체감률이 알맞은 이 5층 석탑은 1층 몸돌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자, 요거도 이제 요거는 이제 사진 한번 보죠.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시기가 안 맞고, 이건 통일신라부터 고려인데 거기는 안 맞고, 이거를 보죠. 네. 자, 여기서 탑 구조.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탑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자, 탑은 어떻게 되어 있냐? 탑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륜부, 그러니까 탑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이 삐죽삐죽한 부분을 이제 상륜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이제 탑 신부, 탑에 몸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뭐 보통 이중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기단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가장 지면에 닿아 있는 것을 뭐 지대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땅이랑 닿아 있어서 아무튼 이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상륜부, 탑두부 이런 것들 이제 뭐 똑같은 말로 이제 탑두부, 머리 두 자를 써서 탑의 머리 부분이라는 거죠. 탑의 머리 부분 얘기예요. 탑신부는 탑의 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옥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계.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해서 보죠. 그래서 네, 옥계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펜을 이렇게 옥계라는 부분이 있고 이거 또 다른 말 이제 옥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각이라고 하는 건 요 밑에 끝 부분에 이렇게 살짝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의 이 끝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전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각. 그러니까 이 옥계의 탑신부, 이걸 또 이제 건축 용어로 이제 추녀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추녀 끝이 살짝 올라간 것들을 이제 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수면은 이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야. 물이 떨어져 낙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물 받는 부분이죠. 낙수면이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옥계석 중에서 옥계 받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옥계 받침. 이게 약간 자료가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탱주라고 얘기를 하고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저 뭐야 우주 아니가 요걸 이제 탱주라고 하고 끝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그래서 그건 요 밑에 있네요. 밑에 이제 우주는 이제 귀기둥 모서리가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을 이제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탱주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탑신부가 좀 커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탱주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드물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자, 요 탑신부 부분에 이제 1층 옥신석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정림사지 석탑을 보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높고 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작아지죠. 지금 요 그 석갑탑도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죠. 아무튼 양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정을 찍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정림사지. 그래서 1층 지금 탑신부가 보면 어때요? 굉장히 높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뭐예요? 기단이 되는 거죠. 여기 아래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단이 되고 기단이고 그 위에는 이제 탑신부. 근데 탑신부 1층이 굉장히 높다. 그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위에 있는 탑신부는 점점 작아지면서 자, 이 탑신부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있기 때문에 이게 5층 석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석갑탑의 경우는 어때요? 1층, 2층, 3층이니까 3층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기 좀 더 성대하게 나와 있네요. 이걸 보니까 그랬네. 근데 아무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가 버렸네. 아무튼 정림사지 석탑은 특징이 뭐라고요? 예, 아까 미륵사지 석탑은 전탑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석탑이었는데 아니 목조탑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석탑이었는데 정림사지 우측 석탑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제 목탑을 모방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석탑을 보여주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이 왕궁리 5층 석탑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좀 더 옆으로 펑퍼짐하게 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장 5층 석탑을 가장 충실히 계승한 이제 석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5층 석탑이고 석탑 양식을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신라 사찰인데요. 자, 이제 분황사 이제 모전 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모전 석탑이 뭐냐? 여러분들 모방 아시죠? 혹시 모방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미테이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미메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카피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 뭐예요? 복제를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의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또 서양 미술사를 설명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근데 아무튼 그 모방에서 오는 그 모자를 써가지고 모전 석탑 잠시 추측해 보시죠. 모전 전탑을 모방했는데 뭐라는 얘기예요? 석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벽돌탑을 모방을 했지만 벽돌탑은 아니고 이게 바로 석재로 만들어져 있는 석탑이다. 그러니까 자 보면 어때요? 삼국시대는 다 석탑을 만들었죠. 물론 목탑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미륵사지에 보시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목탑이었어. 근데 이게 불타서 전소돼서 없어졌죠. 그래서 좌우측에 남아있는 동쪽 서쪽에 남아있는 이 석탑들만 남아있게 된 겁니다. 미륵사지가
동쪽 것 같긴 한데 서쪽인가 봐요.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동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래서 엉덩이 옥춘 석탑이고, 신라의 사찰은 이제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는데, 요거는 다 중국의 전탑을 모방한 것이지만 재료는 전돌,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라 안사남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썼다, 돌을 썼다. 그래서 전돌 모양으로 이제 다듬어서 벽돌처럼 만들어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3층까지밖에 없지만 7에서 9층을 원래는 예상하라고요. 만약에 7층이라면 40m, 9층이라면 50m의 굉장히 큰 크기죠. 그리고 뭐 화강석으로 된 기단 위에 탑을 쌓았고 1층 사면에 감실이 있다. 감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감실이라고 하는 건 그 뚫려 있는 뚫려서 이제 뭐 불상 같은 거를 배치하는 것을 이제 보통 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층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못 들어갔지만. 그래서 문설주와 돌문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 문설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둥이고 이제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상방이 있고, 자, 문 좌우에 있는 기둥이 문설주 기둥입니다. 다 기둥은 기둥인데 여기는 이제 문설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가 있고, 그리고 문 좌우에 이제 금강 역사상, 금강 역사상이 여기 아상이랑 흠상이라고 나뉘게 되는데, 뭐 얼굴이 이쪽으로 있고, 뭐 팔이 이렇게 돼 있는 뭐 어떤 그런 형태들. 얘는 그럼 얼굴이 여기 있고 팔이 이렇게 있겠죠. 이러고 있는. 어떤 애는 입을 벌리고 있고 하나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격하는 어떤 이미지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입을 다무고 있는 흉상 같은 경우는 방어하는 어떤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 역사상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악귀나 좀 나쁜 사람들을 좀 막는 역할을 해준다,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탐대모서리에, 자,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가면 이제 기단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기단부 여기 모서리에 사자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4개가. 지금은 아마 하나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만, 일본 애들이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자 조각도 이렇게 남아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삼굴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불상이 좀 허접하게 약간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직된 자세라고 얘기하죠. 경직. 이제 삼국시대부터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불상 초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신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삼굴 자세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약간 이렇게 뭐 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삐딱해집니다. 팔도 막 이렇게 하고요. 허리도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꺾는 어떤 이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약간 S 라인을 보여준다 해서 그러니까 곡선이 3개가 있다. 머리도 하나 있고, 있다가 여기 뭐 허리 옆으로 나왔다가 다리도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3번 이 곡선이 있는 형식이다 해서 삼굴 양식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금 후기에 만들어져 있는 석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삼굴 자세가 등장되어 있다. 금간 역사상에서. 생동감이 있다. 왜? 정적이면은 좀 동세가 없으니까 좀 덜 생동감이 있겠죠. 근데 움직임이 추가를 함으로써 좀 더 운동감, 동적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불돌은 하단은 이제 내어쌓기, 위쪽은 이제 들어쌓기라고 얘기를 해 있는데, 그러니까 내어쌓기는 그냥 밖으로 돌들을 이렇게 내어 쌓았다. 그럼 들어쌓기는 뭐예요? 이 위로 이렇게 들여서 쌓았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탑신부가 있겠고, 이거는 뭐라고요? 내어 쌓기. 밖으로 쌓았으니까 내어 쌓기. 이제 안으로 들였으니까 들여 쌓기라는 얘기죠. 뭐 중국의 전탑, 중국에서도 이제 남방 양식이 이제 전탑, 그 벽돌로 만든 그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국 남조에. 근데 이제 백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뒤에 나중에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죠. 잠깐만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름이 뭐였지? 호분 쪽에 보면은 이제 백제 시대 때 우리가 최초로 우리 힘으로 발견하게 되는 이 무령왕릉에서 이제 벽돌 전탑의 전축분이라고 하는 그 벽돌로 만든 이 분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백제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백제가 받았던 그 남조의 영향과 그 고구려가 받았던 북조의 영향이 이제 종합이 되어서 신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이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황사 모전 석탑이에요. 벽돌 양식을 모방한 석탑이란 얘기죠. 단간지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다가 이제 탱화라고 해서 그 불교 그림을 걸어두는 걸개용으로 쓰였던 것인데, 뭐 이것도 돌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문설주 기둥이 여기 옆에 있고, 거기 양옆에 이제 아상과 홈상에 그 인왕상이 배치되어 있죠. 근데 무슨 자세를 하고 있다? 삼굴 자세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생동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왕상이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사자상, 사자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사자상입니다. 원래 이게 다 남아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또 물개상도 또 남아있다고 얘기하네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자상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안에는 여기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3층은 아니고 7층에서 9층으로 추측을 한다. 근데 이 위에는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네어쌓기, 들여쌓기가 되어 있죠. 요 끝에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뭐 황룡사 걸림발기, 는 이제 뭐 황룡사지 터만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옥탑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건 지금 다 전소되어서 없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50분이 딱 됐네요. 사실 조금 뒤에 더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 그러면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 그 석탑을 조금 살펴보고, 이번 온라인 수업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것도 들어야 돼요. 근데 네.